1988년 5월의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최전방 부대,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한 청년의 기록이 세상에서 지워졌죠. 그리고 38년이 흐른 지금 백발이 성성한 육군 중장 박민석은 훈장 하나를 손에 꽉 쥔 채 경상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어귀에 서 있습니다. 박민석의 앞에는 허리가 구부정하게 휜 노모 김영자가 마당에 빨래를 걷고 있습니다. 박민석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영자의 아들 강상우가 간첩에 누명을 쓰고 군에서 자결했다는 거짓 통지서를 보냈던 장본인이 바로 강민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석은 김영자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합니다. 어머니, 제가 죽인 놈입니다. 상호는 영웅이었습니다. 김영자의 손에 들려있던 빨래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38년을 참아온 통곡이 빗소리를 뚫고 터져 나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효도할게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돌아온 것은 아들의 시신도 아닌 자결이라는 두 글자가 적힌 차가운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김영자는 그날 이후 나라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효심이 깊고 정의로웠던 강상우가 왜 그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왜 아들의 유품 하나조차 돌려받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김영자는 오늘도 강상우의 방을 닦으며 나지막이 의졸입니다. 상우야, 네가 돌아올 길은 이 애미가 항상 닦아놓고 있대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 마라. 고요한 시골 마을의 평화로움 아래 거대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번쩍이는 성급 계급장을 단 군용 차량에 등장해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육군 중장 박민석과 그의 수행 비서인 이진아 소령입니다. 박민석의 표정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장하고도 참담합니다. 박민석은 주머니 속에 든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며 김영자의 집 대문 앞에 섭니다. 김영자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다가 낯선 이들의 방문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군복을 입은 박민석을 보자 김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38년 전 아들의 죽음을 알리러 왔던 그 군복의 기억이 김영자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김영자는 들고 있던 소쿠리를 내던지며 소리칩니다. 니들 또 뭐야? 우리 상호 죽여놓고 또 뭘 가져가려고 왔어?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김영자의 절규에도 박민석은 미동도 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김영자의 발치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이진아 소령은 당황하며 박민석을 부축하려 하지만 박민석은 이진아 소령의 손을 뿌리칩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아니, 제가 비겁했습니다. 1988년 5월 14일 화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김영자는 박민석의 말에 얼어붙은 듯 멈춰섭니다. 박민석은 뒤따라온 이진아 소령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이진아 소령은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김영자 앞에 놓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대체 뭐길래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김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보입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강상우의 군 인식표와 피 묻은 일기장,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무공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인식표에 새겨진 강상우라는 세 글자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그것을 가슴에 품습니다. 박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이어가듯 말을 뱉습니다. 당시 강상호는 군 내부의 거대한 방산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강상호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제거하려 했죠. 박민석은 당시 강상호의 직속 상관이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고 오히려 강상호의 사인을 조작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상호는 자결한 게 아닙니다.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당시 군 수뇌부는 이 사실을 덮으려 상호를 반역자로 만들었지만 저는 그 진실을 38년 동안 심장에 묻고 살았습니다. 박민석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김영자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번뜩입니다. 내 아들이 간첩이 아니라 영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웅을 범죄자로 만든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김영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김영자는 박민석의 뺨을 세차게 내리칩니다. 내 아들 살려내. 네가 뭔데 우리 상호를 죽은 사람보다 못한 놈으로 만들어.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네가 알아? 네가 사람이냐? 박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김영자의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이진아 소령은 눈물을 훔치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봅니다. 사실 박민석이 이제야 입을 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핵심 주동자였던 자가 이번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석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목숨을 걸고 그자의 임명을 막기 위해 김영자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영자는 한참을 울다가 문득 상자 속의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거기에는 강상호의 반듯한 글씨로 적힌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부끄러운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김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박민석을 쏘아봅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자. 그놈들이 있는 곳으로. 내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야겠다. 네가 앞장서라. 만약 이번에도 거짓말이라면 내 손으로 네 목을 치고 나도 상호 곁으로 갈 테니까. 박민석은 김영자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듭니다. 이제 두 사람의 목적지는 단 하나, 진실이 왜곡된 서울의 중심부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으려는 어둠의 세력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정체 모를 검은 차량 유리가 햇빛에 반사되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검은 세단 안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김영자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수십 년 만에 밟아보는 서울 땅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과 번쩍이는 전광판들이 김영자를 압도하지만 김영자의 가슴 속에는 오직 아들 강상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일념뿐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민석은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며 앞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민석의 단호한 옆모습에는 평생을 짊어져온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처절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이진아 소령은 운전대를 잡은 채 백미러로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장군님, 예정대로 방송국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한태식 장관 후보자 측에서 장군님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석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방송국으로 가자. 이 일은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는 곳에서 터뜨려야 해. 한태식 그 인간이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야 한다. 김영자는 박민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한태식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박민석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8년 전 강상우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 이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려 한다는 사실에 김영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방송국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영자는 초라한 시골 노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가 품에 안은 오동나무 상자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시사 프로그램의 PD를 만나기 위해 대기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대기실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박민석이 중장의 위엄을 갖추고 비키라고 소리치지만 경호원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바로 한태식의 최측근인 국방부 대변인 권오성입니다. 권오성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박민석에게 다가옵니다. 박 장군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곧 저녁도 앞두신 분이 노망이라도 나신 모양입니다. 시골 할머니까지 대동하고 이런 곳에 나타나시면 품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박민석은 권오성의 멱살을 잡으려다 이진아 소령의 만류로 가까스로 참아냅니다. 김영자는 권오성을 향해 삿대질하며 외칩니다. 너희들이 우리 상호를 죽였지. 내 아들 살려내. 이 나쁜 놈들아. 김영자의 외침에 방송국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권오성은 당황한 기색 없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김영자와 박민석을 에워싸고 지하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진아 소령이 몸을 날려 막아보지만 수정 열쇠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김영자는 아들의 유품이 든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울먹입니다. 박민석은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저 거대한 권력의 벽을 뚫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김영자를 부축합니다. 그녀는 방송국 내에서 만년 꼴찌 시청률을 기록하던 다큐멘터리 작가 정수진이었습니다. 정수진은 권오성 일당의 횡포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박민석의 군복 단추를 여며주며 말합니다. 장군님,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사람들이 숨기려는 게 뭔지 제가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 의문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력의 민낯이죠. 김영자는 정수진의 손을 꽉 잡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김영자에게 정수진은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박민석은 정수진의 눈에서 진실을 향한 열망을 읽어냅니다. 이제 싸움의 장소는 방송국 로비가 아닌 정수진이 이끄는 비밀 작업실로 옮겨집니다. 김영자는 오동나무 상자를 열어 강상우의 일기장을 정수진에게 건넵니다. 38년간 묵혀두었던 피 묻은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수진의 비밀 작업실은 좁고 지저분했지만 김영자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수진은 밤을 새워 강상우의 일기장을 분석하고 박민석이 가져온 당시 부대 일지와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밝혀지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1988년 당시 한태식은 북한과의 국경 인근에서 벌어진 무기 밀매 사건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강상우는 우연히 이 현장을 목격했고 정의감에 불타이를 박민석에게 보고했지만 박민석은 한태식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해 눈을 감았던 것이었습니다.
김영자는 정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아들이 믿었던 상관, 아들이 충성을 다했던 나라가 아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에 김영자는 숨이 가빠옵니다. 박민석은 구석에서 연신 담배를 피워대며 괴로워합니다. 그때 작업실의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태식 장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오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뉴스를 보던 박민석의 눈이 뒤집힙니다. 한태식은 이미 박민석과 김영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선수를 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진은 다급하게 외칩니다. 내일 청문회장이 마지막 기회예요. 거기서 이 일기장과 박 장군님의 양심 선언이 터져 나와야 해요. 하지만 한태식은 이미 청문회장 보안을 장악했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진아 소령이 사색이 되어 작업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이진아 소령의 손에는 스마트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민석의 아내가 울부짖으며 납치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태식의 비열한 협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상 아래에는 내일 오전까지 모든 자료를 파기하고 시골로 내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목숨은 담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정신이 나간 듯 비틀거립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남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박민석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김영자는 그런 박민석의 손을 잡습니다. 김영자의 손은 거칠고 메말랐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힘이 실려 있습니다. 박 장군, 네 아내 걱정되는 거 안다. 나도 자식 잃은 애미 아니냐. 하지만 지금 여기서 멈추면 네 아내도 나도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상호도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해. 저 악마 같은 놈들이 이 나라를 갖게 놔둘 순 없잖아. 김영자의 눈물 섞인 호소에 박민석은 다시 눈을 부릅뜹니다. 박민석은 권총을 꺼내 장전하며 이진아 소령에게 지시합니다. 이 소령, 자네는 정 작가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청문회장 잠입은 나와 김영자 어머니께서 직접 하겠다. 내가 미끼가 될 테니 기회가 오면 정 작가는 방송 중계를 시작해라. 하지만 한태식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작업실의 전기가 끊기고 복도에서 거친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이곳을 찾아낸 것입니다. 정수진은 자료들을 급히 가방에 챙기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복도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장군님 역시 여기 계셨군요. 후보자님께서 아주 불쾌해하십니다. 앞장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민석의 오랜 후배이자 한태식의 사냥개로 전락한 최기태 대령이었습니다. 최기태는 비웃으며 박민석의 가슴을 발로 걷어찹니다. 김영자는 상자를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만 최기태는 무자비하게 상자를 가로챕니다. 상자 속의 일기장과 훈장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로 뭘 어쩌겠다고. 장군님, 제발 현실을 보세요.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겁니다. 최기태는 구두발로 강상호의 훈장을 짓밟습니다. 김영자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최기태의 다리에 매달립니다. 박민석은 최기태를 향해 달려들지만 다른 부하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이 꺾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 이진아 소령이 어둠 속에서 소리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영상은 이미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되고 있다. 이진아 소령은 정수진의 카메라를 높이 치켜듭니다.
최기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집니다. 하지만 최기태는 곧바로 냉정을 되찾으며 차갑게 명령합니다. 다 죽여. 사고사로 위장해.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진실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김영자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짓밟힌 아들의 훈장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을 때 김영자의 심장은 희망으로 요동쳤습니다. 이제야 공권력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정수진의 비밀 작업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자들은 경찰의 탈을 쓴 사냥개들이었습니다. 한태식의 손길은 이미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치안 조직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최기태 대령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박민석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최기태 대령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아닌 조작된 반역 공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전기 충격기의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박민석의 거구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김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박민석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손에 붙잡혀 구석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정수진 작가가 소중히 챙겼던 자료 가방은 갈갈이 찢겼고 38년의 세월을 견뎌온 강상호의 일기장은 최기태 대령의 라이터 불꽃 앞에서 허무하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는 타오르는 연기를 보며 자신의 심장이 함께 타버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작업실의 어둠을 뚫고 한태식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는 고결한 신분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색이 차가운 형광등 아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태식은 구두굽으로 타다 남은 일기장 조각을 짓밟으며 김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한태식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천한 노파가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 했다는 것에 대한 조소만이 가득했습니다. 한태식은 김영자의 턱을 거칠게 치켜들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할머니, 진실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당신 아들은 이미 38년 전에 죽었고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그 죽음을 더럽히는 것뿐이에요. 박민석 장군이 왜 당신을 도왔을 것 같습니까? 속죄? 아니요. 그저 자기도 살기 위해 당신을 이용한 겁니다. 한태식은 품 안에서 낡은 녹취 테이프 하나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거기선 38년 전 젊은 시절의 박민석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상호의 사인을 자결로 처리하는 대가로 진급을 약속받는 박민석의 비겁한 음성이었습니다. 김영자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김영자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자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일한 아군이라 믿었던 박민석조차 사실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범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김영자를 거대한 어둠의 심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진아 소령과 정수진 작가는 이미 어디론가 끌려갔고 김영자는 차가운 지하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들의 훈장도 일기장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영자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습니다. 38년 동안 지켜온 아들과의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한태식은 내일 오전이면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고 강상호의 이름은 영원히 반역자의 그늘 아래 묻히게 될 것입니다. 김영자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 김영자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독과 배신감이
김영자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조차 김영자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아기는 승승장구하며 힘없는 어머니의 눈물은 그저 지나가는 빗물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현실이 김영자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자는 바닥에 흩어진 아들의 인식표 조각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깨진 인식표의 날카로운 단면이 김영자의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의 온기만이 김영자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지하실 너머에서 누군가의 은밀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절망의 늪에서 김영자를 깨운 것은 예상치 못한 손길이었습니다. 지하실의 무거운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누군가 김영자의 입을 막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태식의 수하 중 한 명인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박민석의 수행비서였던 이진아 소령이었습니다. 이진아 소령은 온몸에 피멍이 든 채로 김영자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이진아 소령은 눈물을 삼키며 김영자에게 작은 USB 메모리와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민석 장군님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계셨어요. 아까 그 녹취록은 장군님이 평생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장군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저에게 이 마지막 자료를 맡기셨어요. 이건 장군님의 목숨값이자 상호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김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8년 전 강상우가 죽기 직전 박민석에게 몰래 전달했던 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타버렸을지 몰라도 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진실의 핵심은 박민석의 가슴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혈서에는 한태식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장부의 위치와 함께 어머니 김영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의의 길을 갑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들의 글씨를 보는 순간 김영자의 안에서 죽어있던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다시 강철 같은 의지로 변했습니다. 김영자는 박민석에 대한 원망을 거두었습니다. 박민석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도왔는지, 왜 자신의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한태식에게 맞서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비겁했던 과거를 씻기 위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이 진실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가자, 이소령. 상우가 나를 부르고 있어. 이 늙은이의 눈물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놈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줄 거다. 김영자는 이진아 소령의 부축을 받으며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수진 작가도 근처에서 대기하며 실시간 방송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김영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남루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최전방을 지키는 병사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아들의 명예를 찾는 것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죽음들을 위로하는 일임을 말입니다. 김영자는 이진아 소령이 건네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이 아닌 아들이 첫 휴가 때 사주었던 낡은 스카프를 정갈하게 목에 둘렀습니다. 이제 김영자에게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식이 장악한 청문회장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아들의 정의를 실현할 신성한 재단이 될 것이었습니다. 김영자는
정수진 작가가 건네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국으로 송출될 생방송 카메라를 응시하며 김영자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첫 마디를 뗐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일병 강상호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38년간 묻혀있던 대한민국의 심장을 꺼내 보이려 합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서버에는 수만 명의 시청자가 몰려들었습니다. 한태식 측의 방해 공작으로 공중파 방송은 막혔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유를 통해 진실의 파동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김영자는 차분하게 강상호의 혈서와 박민석이 남긴 비리 장부의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댓글창은 경악과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형제를 떠올리며 김영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영자의 내면은 이 과정을 통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김영자는 비로소 38년 전의 그 지옥 같은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청문회장으로 달려가 한태식의 얼굴 앞에 이 진실을 들이미는 것뿐입니다. 김영자는 차창 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애미가 간다. 2026년 5월의 아침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장 주변은 긴장감으로 인해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한태식의 지지자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죠. 김영자는 이진아 소령의 도움을 받아 청문회장 건물 뒤편의 좁은 통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김영자의 손에는 강상호의 혈서와 박민석이 남긴 비리 장부의 사본이 담긴 서류 가방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이진아 소령은 무전기를 통해 정수진 작가와 교신하며 진입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청문회장 안에서는 한태식이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의원들의 질문을 여유롭게 받아넘기고 있었습니다. 한태식은 이미 모든 질문지를 사전에 입수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돈과 협박으로 입을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한태식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태식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려는 순간 육중한 청문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민석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의 고초로 인해 얼굴은 엉망이었고 옷까지는 찢겨 있었지만 박민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의 뒤로 이진아 소령의 부축을 받으며 김영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에는 순식간에 술렁임이 일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습니다. 한태식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의자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한태식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박민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민석 장군, 이게 무슨 무례인가? 국가의 신성한 청문회장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당장 저 미친 노파와 함께 밖으로 나가게 해. 박민석은 한태식의 폭언에도 굴하지 않고 단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박민석은 품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마이크 앞에 놓았습니다. 그 녹음기에서는 어젯밤 한태식이 지하실에서 김영자를 협박하며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실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당신 아들은 이미 38년 전에 죽었고 한태식의 추악한 음성이 전국의 안방으로 생중계되는 순간 청문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온라인을 타고 실시간으로 폭발했습니다.
한태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부하들에게 박민석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정의의 편에 선 국회 경위들이 한태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영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영자는 박민석이 건네준 마이크를 잡고 한태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김영자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슬 퍼런 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품 안에서 강상호의 혈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한태식 장군, 네가 죽인 건 내 아들 강상호만이 아니다. 네가 죽인 건 이 나라의 양심이고 군인들의 명예다. 여기 이종희를 봐라. 내 아들이 죽기 직전 네가 저지른 무기 밀매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손가락을 깨물어 쓴 혈서다. 김영자의 목소리는 청문회장 천장을 뚫고 나갈 듯이 당당했습니다. 혈서에 적힌 붉은 글씨가 카메라 주민 렌즈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한태식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이라고. 박민석, 네가 이 노파랑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때 정수진 작가가 청문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38년 전 사건 현장에서 한태식이 무기 중개상과 돈다발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긴 낡은 필름 영상이었습니다. 박민석이 죽음을 각오하고 숨겨두었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영상 속 한태식의 젊은 모습은 지금의 탐욕스러운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한태식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한태식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박민석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내 달려온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김영자는 무너져 내리는 한태식을 보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상호야, 이제 됐다. 이제야 네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청문회장은 삽시간에 한태식의 범죄를 규탄하는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방청객들도 모두 김영자의 용기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민석은 김영자의 앞에 서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비겁했던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고 영웅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예우였습니다. 김영자는 박민석의 경례를 받으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한태식의 수하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청문회장의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성이 오가고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김영자는 이 혼돈 속에서도 아들의 혈서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갔고 그 어떤 어둠도 이제는 그 빛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한태식의 몰락은 정격적이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체포된 한태식은 무기 밀매, 살인 교사, 증거인멸 등 수십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한태식과 결탁했던 군 내부의 부패 세력들도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김영자의 투쟁에 감동했고 강상호 일병을 진정한 영웅으로 추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3개월 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안장식이 거행되었습니다. 38년간 간첩의 누명을 쓰고 차가운 땅에 묻혀있던 강상호 일병이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영예롭게 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김영자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강상호 일병의 묘비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여기 잠들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김영자는 하얀 상복을 입고 아들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김영자의 얼굴에서 예전의 그 처절한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롭고 인자한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묘비 위에 강상우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된장찌개 대신 정성스럽게 갓 지은 쌀밥과 맑은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상우야, 이제 춥지 않지? 이제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었는지 다 안단다. 네 덕분에 이 나라가 조금은 더 깨끗해진 것 같아. 엄마는 이제 원한도 미련도 없다. 박민석은 장군직을 사퇴하고 스스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었지만 박민석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감옥행을 택했습니다. 박민석은 수감 전 김영자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영자는 박민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장군, 네가 아니었으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다. 네가 지은 죄는 상우가 하늘에서 다 씻어줬을 테니 이제 마음 편히 지내라. 박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석에게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면죄부보다 값진 용서였습니다. 이진아 소령은 군에 남아 부패 척결의 선봉장이 되었고 정수진 작가는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국제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으며 진실의 기록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김영자가 사는 시골 마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김영자를 미친 노파라며 기피했던 이웃들은 이제 김영자의 집을 찾아와 미안함을 전하고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강상우 영웅의 생가를 기념하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김영자는 매일 아침 마을길을 산책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김영자의 집 마당에는 아들이 입대 전 심어놓았던 감나무의 주먹만 한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어느덧 2026년의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 김영자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김영자의 귀에는 환청처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김영자는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이제 김영자의 삶은 더 이상 과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김영자에게 남은 여생은 신이 주신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갈등은 끊이지 않지만 김영자는 믿습니다. 진실을 향한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영자는 품속에서 아들의 인식표를 꺼내 입을 맞춥니다. 인식표에 비친 저녁 노을이 유난히 따뜻하게 김영자의 온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피멍을 안고 살아온 한 어머니의 처절한 투쟁과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선택한 한 군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세상은 가끔 우리에게 불공평하고 거대한 권력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김영자 어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실의 힘은 결국 거대한 바위를 뚫는 낙숫물과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잊힌 영웅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믿고 정의를 향해 걷는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응원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어머니의 훈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